존경하는 남창진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오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시정질문, 4월에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주시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사례에 있어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과연 불법 집회와 시위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집회와 시위가 매주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화문 광장은 190건, 시청역 일대는 182건, 강화문역 인근은 173건, 숭례문 로타리도 82건, 세종 로타리를 포함한 세종도로는 44건의 집회 행진 신고가 있었습니다. 총 671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집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 중 70%는 500여 건 이상이 차로를 막은 집회 행진입니다. 근래 이러한 집회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6일, 17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불법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세종도로 사거리까지 5개 차로가 통제되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1박 2일간의 집회로 인해 도로와 보도에는 각종 집회용품이 방치되었으며 서울 광장은 물론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단체 노숙을 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112 신고도 속출하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에는 일부 집회 참가자가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음주, 고성방가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법 집회 시위 근절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 시위는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되지만 시민의 일상권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이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러한 원칙은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5월 16일, 17일 이틀간에 있었던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의 노상 유숙 농성은 변상금을 2,698만 9천 원을 부과를 했고요. 7월 7일 날 전액 변상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법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대 특히 이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시간이나 행진의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조건을 부해서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일상도 중요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이를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면서 이목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서울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불법 점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태원 분향소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분향소는 아직 서울 광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현재 방문객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2월 본인 의원이 시정질문 당시 이태원 분향소의 무단 점유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인내심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비정신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잘 교량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상인의 리더십을 앞세워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그 당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행정대 집행은 아직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분향소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추모객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광장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의 경우 24일 만에 1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독서를 통한 피크닉이라는 뜻의 북크닉, 책과 영화, 음악이 함께하는 시내부 콘서트 등 가족과 아이를 위한 행사에 시민들의 호응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분향소와 경찰차로 차벽이 쳐져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위한 축제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9월에 또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찾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태원 할로윈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잊지 말고 항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장은 시민들 모두의 공간인 만큼 이제는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의식엔 공감합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헬로윈 참사가 이제 일주기가 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일주기까지는 기다려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10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많은 시민들은 이태원 침묵 공간이 세월호 기억 공간 같이 장기간 불법 점거로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서울광장을 오랜 세월 점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적절한 행정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명이 못 미쳤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급증하여 연평균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 주택 상가 침수는 약 3,400건, 도로 침수는 220건, 산사태는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일수는 2005년 6일에서 2019년 35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폭염 폭우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에 올해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폭염, 폭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폭염의 경우 이제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간행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예측 지역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유창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기 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예. 본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에 대해 서울시가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그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한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 2006년도 오세훈 시장 그 민선 4기 때 이미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도시, 주요 도시 그 기후 리더십 정상회의에 참여를 결정하고 나서 2009년에 서울에서 제3차 세계 기후 리더십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기후 변화의 가장 그 온실가스 핵심 주범이 건물과 수송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벌써 우리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는 BRP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의 손실, 그래서 이제 창호 단열 공사라든가 LED 조명 교체, 그 다음에 초고율 보일러 교체 같은 이런 사업들을 이미 실시했고, 2007년도에 또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조례도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금번 또 시장님 다시 취임해서 기후변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2026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는 목표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다양한 방법들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혹시 작달비라는 말 아십니까? 이게 굵은 빗방울이 단단한 땅바닥을 들이린다 그래서 그 순 우리말입니다. 집중호우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작달비라는 말이.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그 작년 이후로 계속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들이 좀 있었죠. 네. 이제 서울시는 폭우 대책으로 빗물 배수 시설 일명 대심도 터널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대심도 터널은 2011년 당시 오 시장님이 상습 침수 지역 7곳을 지정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님이 양천구 신월동을 제외한 6곳을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여 무산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대심도 터널이 완공된 신월동에는 근래 수해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이때 취소된 6곳, 특히 강남 지역은 매년 극심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도 시장님의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의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심도 터널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초 9천억이었던 사업비가 1조 4천억으로 늘어났고 기재부가 설계 적정성 검사를 검토하게 되어 기간이 또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5,600원 늘어나고 기간도 6개월 이상 늦어져 준공 예정일이 2028년 상반기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더 늦어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폭우가 계속될 겁니다. 추후 대심도 터널 완공 전까지 홍수 등 이상 기후에 대한 단기 대책을 포함한 대응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도 폭우 대책을 나름 마련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해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해 방지 대책이 있을까요?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미래형 재난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해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심도 터널은 그 기본 계획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그 기재부의 그 적정성 검토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 원래 구상할 때의 사업비, 기본 계획을 발표할 때의 사업비가 구상 단계에서 9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그 1조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는데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최단 기간 내에
하겠다는 뭐 기재부에 좀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정성 검토가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공사가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대심도 터널이 2008년도 상반기에 이제 준공이 되지만 저희가 2007년도 우기 전에 그 지하 구조물을 건설해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심도 터널이 2007년도부터 사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대심도 터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되기 전까지 어떤 그 대책을 만들고 있냐라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올해도 그 침수 그 예측 정보 시스템을 가동을 처음으로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고요. 또 침수 예경보제 저희가 그 30분당 15mm 그다음에 시간당 55mm의 비가 올 때는 침수 예경보제를 발행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아동 가구에 대해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5인 1주로 한 동행 파트너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10cm 빗물 가두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10cm 빗물 가두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저수지라든가 공원 내 저수지들을 일단 우기 전에 물을 배수를 시켜놓고 비가 오면 다시 담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하천의 수위를 좀 저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 옥상에도 10cm 정도의 빗물 원료 홈통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개 정도에서 공공시설부터 옥상에도 빗물을 가두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육청 협조도 받아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나대지로 있는 그런 그 공원 용지라든가 나대지로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빗물 가두기 좀 프로젝트를 좀 협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뭐 군부대라든가 공공시설엔 이런 공문을 해서 같이 협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원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재해재난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또 조사해온 몇 가지 그 수해 그 방지 대책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쭉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비가 내릴 때 지면 바로 아래에 저장 공간 설치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열섬 현상을 하나씩 빗물 저금통 제도가 아마 성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처음 5분 발언했었던 내용인데요. 빗물이 지표면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투스 포장, 투스블록 이 제도도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에 나무나 꽃을 심어서 녹지를 확보하고 빗물을 저장하는 띠녹지 사업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사례로 대표적으로 뉴욕시에서는 빗물을 저장해서 자연정원으로 활용하는 빗물정원, 빗물을 생태수로를 통해 이용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해서 주요 폭우 예방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대심도 터널 준공 전이라도 서울 시내 침수 위험 지역에 서울 전역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침수가 위험한 침수 우선 지역에 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제안. 저희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투성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토하고 이미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잘 검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영향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빗물을 가두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그 침수 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네. 예,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은 지하시설 침수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항 인덕동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고 근래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 내 인명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주요한 방안이지만
폭우에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지하차도는 164곳, 길이는 총 54km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에 지하차도가 늘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사거리에서 9호선 봉은사역 사거리 구간을 지하 7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와 지상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하나인 중랑천 인근에 위치한 월릉 나들목에서 영동대로 사이 12km 구간에 대한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에 이르는 국회대로 총 7.6km 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부 간선도로 지하 침수와 같은 지하도로 시설에서 사고 및 긴급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방제 및 안전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언론으로 접한 바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차도는 시간당 120mm, 동부 간선도로 지하차도는 시간당 114mm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년 설계빈도, 즉 20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최근 강수량 추이를 보면 2022년 동작구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인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41mm의 비가 내렸고, 강남구도 시간당 11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매년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인명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바, 향후 이상 기후가 더 심해져 강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젠 서울 시내 지하공간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 및 안전 대응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영동대로 그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도 200년 민도에 준하는 그런 시설 기준을 가지고 집수성이나 또 그 차수벽, 차수문 같은 것을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지하 공간에 대한 그 통수 능력이라든가 그 방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또 한 가지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대신도 터널 공간을 건설을 해서 비워둘 것이 아니라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외국 사례들도 좀 보고 하면 지하 공간은 울림이 좋아서 콘서트홀 같은 거로도 사용을 하고요. 재난안전 체험 교육장이나 재난 대피소, 또 영화 촬영지, 이런 것 비가 안 올 때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명소로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가 또 전기 조명의 문제라든가 이런 설치하는데 또 그 문제점 같은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계획이 효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효율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전향적인 접근과 함께 새로운 도시재해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선제적인 통제나 재난 상황에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도 앞으로 지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를 유념하시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근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과 올해 2월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그에 마땅한 대응 수단과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교육감님께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우리가 모두 아는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언론은 물론 본 의원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교권 보호를 위해 나름 대책을 취하셨겠지만
교육감님이 지난 시정 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들, 교권 안심보험, 교권 보호조례, 소송비 지원, 변호사 지원 등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대책과는 다른 내용이거나 그 정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8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교사들의 조의원 사퇴 요구, 정교조식 교육 행정 성토다. 지난 주말 국회 앞 교사 집회에서 조의원 서울교육감에게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조 교육감은 정부의 교권보호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아동학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랬지만 3만여 명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퇴하라는 야유성 요구가 터져나왔다. 교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간 진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펼쳐온 정교조식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좌성향 진보 교육감들은 정교조를 앞세워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는 등 학생인권을 유난히 강조하고 교사의 수업권, 교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예민해 왔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잠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을 교사가 어쩌지도 못하고 툭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차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교실에서 과연 참교육이 가능했겠습니까? 정교조는 학교폭력 관련 등 생활지도 학생의 명단 작성과 학폭 사실의 학생부 기록에도 학생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행정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학교를 이념투쟁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여기는 정교조식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분노와 탄식, 좌절과 한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실현과 균형, 상식의 회복이 절실하다. 앞에 신문 사설 내용들은 한결같이 정교조와 학생인권조례 폐해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서희초 교사 치무 행사 때 맨 앞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계신 교육감님의 기사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그동안 필요한 수준의 체벌 조치 합수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정교조와 같이 보조를 맞춰오신 교육감님께서 정교조를 비판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복장, 부발 자유화,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금지, 학생의 임신, 출산에 따른 처벌 금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내용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차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교사의 존재는 뒤로 밀렸습니다. 이와 같이 서희초 교사 사건은 학부모의 갑질로 교사가 초라한 울로 코너에 몰린 현실이 생생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서희초 교사 치모 모임에서 터져나온 조희원 교육감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정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교육감님 발언 들어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정교조를 앞세워 정교조가 추구하는 정책과 행정들을 추진해 오시던 교육감님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침해, 책임과 반성 내지는 소외를 느끼시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퇴하시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용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비판을 제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희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을 들려면 아마 서울교육감이라고 해도 저는 그게 무방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저희가 첨언한다면요, 이 지금 지난 집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에 대해서 야유도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 질책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다른 발언자가 또 이걸 학생 인권 책임으로만 돌리는 거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니까 또 박수가 쏟아지고 저는 그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도 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만 이 현재 서희초 사태를 보는 건 또 리얼리티에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퇴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아직 없으시네요. 제가 뭐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들으셨어도 말씀을 다시 또 자사고 해주세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사퇴하라고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질책으로 느끼고요. 있습니다. 예. 이번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큰 책임을 느끼시지 않는 것 같은 아니 발언을 책임은 느끼는데 이제 뭐 사퇴라는 말도 이제 어떤 큰 비판의 목소리로 이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하시네요. 오전에 그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이 교권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교육감님이 본인은 갈등의 촉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제 뭐 저는 이제 조금 균형감을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야나 보수 진보 교육감들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균형감을 저는 지금까지 잘 보여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분들을 뭐 저희 진보가하고 가깝다든지 뭐 어떤 한 면으로만 해석을 해서 엄벌주의로 가지 말고 조금 그 절규를 보듬어 안으면서 하자고 제가 교육부에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균형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들을 계속 하시니까 예. 그 갈등이 촉발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갈등의 촉발자라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교육부의 엄벌 방침에 대해서 제가 좀 교사들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그 현재 그 서희초 이 사건 때문에 예. 그 교사들의 집회가 있고 거기에서 그 학생 인권 조례와 전교조에 대해서 교사들의 애침이 있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예. 벌어지고 있는 교육 행정에 대한 갈등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이 사회 예, 교육 그 현장 비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경청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서희초 사건으로 표현된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절규를 학생 인권 탓이라고 이렇게 바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 인권 말하자면 책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기재 문제 그 두 가지 쟁점을 빼고는 거의 뭐 저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을 이제 안 하시는데요. 일단 좀 시간상 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교권 보호를 위해서 갔던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뭐 저희가 뭐 부족하다는 건 제가 100% 인정을 하고요. 단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이번에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사후적인 보완 조치들이 있는데 그 보완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부족하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가 되면 경호 서비스 같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돼서 전국 17개 시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이 법률 지원은 요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희가 뭐 나름 잘하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제가 신문 읽어드렸는데 예.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학생인권조례가 이 사회 교육 현장에 끼치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근거로 뭐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경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학생 인권 조례와 정교조하고 동일시 되는 것도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뭐 정교조하고 혁신학교를 동일시도 해서 비판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차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정교조 비판도 있고 학생인권 조례 비판도 있고 그걸 또 연결시켜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경청하는 입장입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제 주변에 교육계 몸담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 지금 그 오랫동안 그 진보 교육감님이 그 교육 행정을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생겼던 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교육 현장이 거의 좌편향적인 사상 이념 이런 거로 의식화되고 교육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우려들을 이야기하시고요. 예. 그 근저에 맨 밑바닥에 쫓아 올라가면 맨 시초에는 정교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시선이나 홍범도 장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비판은 좋은데 그게 좀 과도한 면이 좀 있는 면이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뭐 비판을 얘기하시는 건 저는 뭐 경청하고 또 지금 사실은 뭐 저희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의원님들도 많이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는 책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완 지점에 대해서 전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좀 그러시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그 본 의원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교육감님은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가 그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예, 방금 보여드린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이 꼽은 교권 침해 주요 증가 원인 중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는 첫 번째 원인인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의 처벌 미흡과 이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며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등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사의 지도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학생 인권 조례 독소 조항에 대한 겁니다. 3조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은 조례에 담기 너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조례가 헌법도 아니고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한다면 과연 현실에서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음은 6조 체벌 규정입니다.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모든 물리적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체벌이 금지되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13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을 제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이 점점 그 수위가 세지는 원인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폭력물 또는 음란물을 보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13조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또는 압수하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학생들이 담배나 음란물, 칼 같은 흉기를 가지고 다녀도 학생의 동의 없이는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처벌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마치 임신 또는 출산 등이 당연한 권리인 것 마냥 교육 현장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리, 책임만 지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들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2년 1월에 이비 동아일보 기사에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나와 있고 놀랍게도 12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이런 걸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붕괴된 교육 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책무성 조항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서도 저런 지점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책무성 조항이라든가 이걸 강화해서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대 교권 침해를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교권보호대 적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거기를 이번에 그 삭제를 얼마나 기간을 두고 삭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예. 5년, 10년 이야기하고는 5년은 너무 짧고 그 대입에 그 반영시키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1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몇 단계부터 적용할 것인가 가지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하기로 하면은 뭐 단기간에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예. 마무리 발언을 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본의원은 교육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 교육교육 대표를 맡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교육과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교육지휘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꼭 인지하시어 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